안녕하세요. 평생 아내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남자입니다. 사실 아내가 있긴 하지만 저는 결혼식 한번 올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결혼식 날짜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그 사람을 그만 잃고 말았거든요. 남들은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던 사람은 이제 그만 잊고 제게 새 출발을 하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 인생에 아내는 역시 그 사람 한 명뿐이더군요. 그 사람이 왜 그 정도로 제게 큰 의미였는지, 그런 사람을 어떤 경위로 잃게 된 건지, 그 아픈 사연에 대해 이 자리 빌려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몸이 약했던 어머니는 5살 어리던 제 남동생을 낳다 돌아가셨고, 외벌이로 우리 힘들게 키워주시던 아버진 제 나이 20살 때 사기 사건에 휘말려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출소도 하기 전에 병환으로 돌아가셨죠. 아버지는 억울하다고 하셨지만 속았다고 해도 아버지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들이 있어 실형을 피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일찌감치 취업해 동생이 대학 갈 때까지 뒷바라지를 했고 열심히 공부해 나이 27에 드디어 경찰 공무원이 됐습니다. 제게 조금만 더 지식과 힘이 있었다면 아버지를 도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제게 형사의 꿈을 꾸게 만들었죠. 저는 나이 29에 형사과로 지원해 형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하는 수고 대비 월급이 제 예상보다 적게 오른다는 거였어요. 어릴 때부터 지긋지긋하게 싫었던 가난이 시간이 흐를수록 제게 자꾸 돈 욕심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커지던데 전 대서는 안 될 돈에 손을 대고 말았죠. 형사님, 이거 얼마 안 되는데요. 이걸로 잠복할 때 빵이라도 사드십시오. 제가 누구한테 피해주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그냥 눈 좀 감아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제게 받아선 안 될 돈을 찔러준 거야. 하필 그때 대출금 때문에 나갈 카드값이 조금 부족하던 때라 저는 두 눈을 딱 감고 그 돈을 받았죠. 하지만 그래선 안 됐던 겁니다. 노력 대비 너무 쉽게 얻어지는 돈에 눈을 뜬 전 그 뒤로 2번 더 그런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거든요. 물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일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부끄러운 경찰이었던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그렇게 형사 생활을 하다 저는 나이 35에 인생을 바꿔준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예요. 저보다 2살 어렸던 아내는 디자인 회사를 다니던 회사원이었는데 저와는 사건 담당 형사와 피해자로 만나게 됐죠. 글쎄, 새파랗게 젊은 놈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음식 맛이 왜 이따위냐. 당장 엎드려서 빌어라. 이러면서 진상을 부리더라니까요. 그때 아무도 안 나서는데 유일하게 제 편 들어주고 목소리 높여줄 사람이 바로 그 아가씨예요. 그 아가씨 많이 다쳤어요? 나쁜 놈, 어떻게 그렇게 가냐픈 여자한테 손찌검을 해? 아내는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술집 주인에게 시비를 거는 남자에게 화를 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술 취한 놈이 아내에게 무자비하게 손을 올려버린 거죠. 아내는 병원에 입원한 채 상대방을 고소했는데 알고 보니 그 놈이 꽤 잘 사는 집 아들이었더군요. 부모가 정치인은 아니었지만 집안 명예가 훼손되면 꽤 곤란한 직업이어서인지 아들 앞으로 전가가 생기는 걸 어떻게든 막고 싶어 하더라고요. 전 절대 합의 안 해요. 두고 보세요. 제가 그딴 놈한테 합의를 해주나. 병원에 입원해 있던 아내는 절대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보였습니다. 그러자 그쪽 부모가 제게 은근슬쩍 큰 뒷돈을 주겠다고 꼬드기며 피해자였던 아내를 설득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제시한 합의금 액수가 꽤나 컸던지라 전 고민 끝에 아내 병원에 찾아가 이쯤에서 합의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죠. 김보영 씨, 제가 그놈을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김보영 씨에게 오히려 좋은 조건인 것 같아서 합의를 권해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놈에게 화도 나고 김보영 씨도 안타까우니까요. 그쪽에서 제시한 돈이 웬만한 사람 1년치 연봉은 될 만큼 어마어마하잖아요. 전치 3제 그 정도면 합의하는 게 그게 억울하실 일은 아니지 않을까요?
싫다니까요. 제가 억울해지지 않으면요. 제가 그 돈을 받고 합의하면 앞으로 억울한 사람들 훨씬 많이 만들어내는 꼴이 된다고요. 형사님도 경찰이란 본분에 맞게 이럴 땐 합의를 권하는 게 아니라 그런 놈을 어떻게 더 강력히 처벌해 줄 수 있을지부터 생각하세요. 하지만 전 아내에게 된통 혼만 나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이침에 머리를 크게 한 방 맞은 것처럼 띵 하더라고요. 아내 말에 뭔가를 크게 느낀 전 그놈 부모에게 권유받은 뒷돈을 거절하고 아내를 도왔습니다. 합의를 받지 못한 그놈은 조금 더 훗날 결국 벌금형을 받게 됐죠. 그리고 전 그놈이 법의 심판을 받기 전인 아내의 이침을 들은 후부터 자꾸만 발걸음을 그 병원으로 향하게 됐어요. 이미 전 합의 안 하겠다는 의사 다 밝혔고 건 여기까지 찾아오실 일 없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오세요? 아니, 그냥 계속 합의 권해드린 게 죄송하기도 하고 전치 3주가 말이 3주지 많이 다치고 아프셨을 텐데 걱정도 되고 병원 앞을 지나가는데 병원밥 냄새도 맛있게 나고 해서요. 아내 핀잔에 저는 할 말을 못 찾고 아무 말이나 횡설수설댔습니다. 이상하게 범죄자들 앞에선 큰 소리 턱턱 치던 저인데 몸집 작고 여리여리한 아내 앞에선 왜 그렇게 맥을 못 추겠던지요. 제게 똑부러지는 말투로 호통을 치던 아내의 모습만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가슴이 두근거려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정의롭고 멋진 아내에게 반했던 거예요. 병원밥 냄새가 병원 앞까지 났다고요? 이 형사님,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그 모습에 전 그만 넋을 잃고 말았죠. 이후 저의 끊임없는 구애 끝에 아내와의 만남을 시작하게 됐을 때 정말 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연애 초에 아내는 제게 뜨끔한 질문을 하더군요. 상재 씨, 솔직히 말해봐요. 그때 솔직히 그 사람들한테 뒷돈 받았죠? 아니야. 맹세코 그땐 절대 안 받았다니까. 그땐? 그럼 전엔 받은 적이 있다는 말이네요. 아차 싶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아내의 정의로운 성격을 알았던 터라 제게 실망해서 당장 이별을 통보하진 않을까 무서웠죠. 다행히 아내는 저를 차버리진 않았지만 정말 무섭게 화를 내더라고요. 난 떳떳하지 못한 사람은 딱 질색이에요. 그것도 국민의 지팡이가 되줘야 할 경찰이 그런 짓을 했다고요? 뭐? 억울한 사람은 안 만들어요? 애초에 그런 짓이 뿌리 뽑혀야 법의 기강이 제대로 서고 그래야 억울한 사람도 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2번 다시는 안 그럴게. 말로만요? 이대로 입 싹 닫고 이제 안 그래야지 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얼마 받았어요 그동안? 정말 죄를 뉘우치고 싶으면 내 말대로 해요. 누구 말이라고 거부하겠습니까? 저는 그동안 제가 받았던 금액에 대해 아내에게 사실대로 전부 말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제게 그 돈을 전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면 어떻겠냐고 말하더군요. 부정하게 얻은 돈은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에 대한 무게일 뿐이에요. 선택은 상재 씨 몫이에요. 그래도 금액이 그리 크진 않네요. 소심한 범법자였네요, 상재 씨. 아내의 말에 저는 부당하게 취한 돈의 2배를 소아암 환자를 위한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부하고 보니 아깝다기보단 희한하게 마음이 상쾌하지 않겠어요? 그동안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죄책감이 크게 덜어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아내 덕에 그렇게 조금씩 다시 제정신이 바뀐 사람이 되어가고 있던 거예요. 이후 저는 2번 다시 뒷돈을 받는 부끄러운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 우연한 계기로 윗선의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모두 들키고 말았어요. 그렇게 전 나이 36에 공무원 생활을 접게 됐죠. 당연한 죗값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결혼이 하고 싶었던 전 아내에게 면목이 없어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아내는 잔뜩 풀이 죽은 절 안아주며 위로의 말을 건네더군요. 차라리 잘 됐어요. 이 기회에 죗값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새로 시작해요. 내가 옆에서 응원해 줄게요.
저를 끝까지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아내에게 고마웠습니다. 저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침 제 소식을 들은 제 경찰 선배 한 분이 제게 연락을 주셨더군요. 그분은 저보다 일찍 경찰 생활을 접고 심부름센터라는 업체를 운영 중이셨거든요. 상재 너 옷 벗었다며? 어휴, 성실하던 놈이 왜 그런 짓을 했어? 아무튼 너 우리 센터 와서 일 안 해볼래? 이 일이 사람들 인식은 별로지만 알고 보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하던 일도 경찰대랑 비슷해. 의뢰받고 사람 찾아주고 추리해서 뒷조사하고 증거 찾아주는 거. 난 정의감으로 하는 일이라 바가지 같은 건 절대 고객들한테 안 씌워. 오히려 저렴하게 해주면 모를까. 제가 존경하던 분이었기에 저는 선배님 아래로 들어가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선배님 말씀대로 막상 가서 일을 시작해보니 정말 어찌 보면 형사일과 비슷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특히 들어오던 의뢰 중엔 외도 증거 잡기, 사람 찾기, 누군가의 뒷조사 등의 일이 가장 많더군요. 그런 의뢰들이 하루에 적게는 수건, 많게는 수십 건까지 들어오는데 세상엔 참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구나 싶었어요. 전 정말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아내와 함께할 미래를 꿈꾸면서요. 그리고 전 아내와 연애한 지 햇수로 3년째가 됐던 38살 때 시골에 사시던 지금의 제 장인 장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아내 부모님께도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졸랐거든요. 아내에게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것과 장인 장모님 두 분 모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아내가 어릴 때 사고로 다리를 다쳐 한쪽 다리가 불편하셨고 장모님은 선천적으로 귀가 안 들리는 분이셨죠. 우리 부모님 장애는 있으셨어도 나랑 여동생 남동생 모두 성실하게 일하면서 키워주신 좋은 분들이에요. 난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 제일 존경해요. 그래도 상재 씨가 혹시 색안경을 낀다면 애써 이해를 바라진 않을게요. 난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신데 무슨 색안경. 너처럼 좋은 딸을 키워내신 분들이라면 분명 훌륭한 분들이시겠지. 제 말에 아내는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제가 처가에 처음 내려간 날 근처 도시에 나가 살며 직장을 다니던 지금의 제 처제와 처남 모두 저를 보러 와 있더군요. 처가 식구들은 모두 저를 환영하고 아내를 존중해 주던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상재 씨, 엄마가 여기까지 인사 와줘서 너무 고맙대요. 청각 장애 때문에 말씀을 잘 못하시던 장모님은 수화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내는 능숙한 수화로 장모님과 대화하며 제게 통역을 해주었죠. 그런 장모님을 바라보던 아내의 눈빛이 어찌나 따스한지 아내가 장모님과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 수 있겠더라고요. 아내는 제게 동네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저를 데리고 나왔는데 동네를 산책하며 마주친 어른들마다 어찌나 제게 아내 칭찬을 해주시던지요. 아, 자네가 김씨집 큰딸이 데리고 온다던 청년이로구만. 어디서 보영이 옆자리 꿰차는 복을 낚았대. 보영이 이 동네에서 엄청 유명해. 농사일 하느라 바쁜 부모 대신해서 자기 동생들 잘 챙기고 부모한테도 아주 지극정성인 효녀여서 다들 칭찬이 자자했지. 유일하게 3남매 중에 서울로 대학 가고 돈도 잘 벌어서 그걸로 자기 부모한테 아직까지 다달이 생활비 보내주는 효녀라니까. 보영이한테 잘해줘 총각. 그리고 처가댁에 인사를 드렸던 그 해에 제게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상재야, 이 심부름센터 이제 네가 맡아서 할래? 나 요새 무릎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일 못하겠다. 제 사장님이던 선배님이 제시해 주신 좋은 조건에 저는 일하던 심부름센터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전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사장이 되었죠. 이제 돈도 어느 정도 모아뒀고 번듯한 제 가게까지 생겼으니 더는 아내에게 청혼을 미룰 이유가 없었어. 저는 아내에게 청혼을 했고 아내는 제게 언제 청혼하나 기다리느라 목이 빠질 뻔했다며 눈물을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형수가 될 아내를 보기 위해 일찍이 결혼해 호주로 나가 살고 있던 동생은 잠시 한국에 입국했었습니다. 동생을 만난 후에 우린 다시 처가댁에 방문해
결혼 허락을 구하며 결혼 준비에 박찰가했죠. 우린 적당한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매매하게 됐는데 당시 나왔던 매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 아내와 전 집을 계약한 후 혼인신고부터 하게 됐어요. 신혼부부 매매대출 혜택을 받기 위해서요. 이제 우린 부부야 여보.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내 인생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렇게 아내는 제 여자친구에서 법적인 제 아내가 됐던 거예요. 우린 결혼식 2달 전에 신혼집에 입주를 했고 결혼식 준비를 하며 이른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이제 곧 모두의 앞에서 우리 관계를 공식으로 인정받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니 결혼식 준비가 하나도 귀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단꿈은 아주 잠시였습니다. 친구 만나고 온다던 사람이 왜 이렇게 안 와? 전화도 안 받고 시간이 벌써 12시가 지났는데. 비운의 그날은 결혼식을 딱 3주 남긴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평소엔 주말에 저랑 막 붙어있기 좋아하던 사람이 몇 달 전부터 한 번씩 주말 약속이 있더라고요. 물론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주느라 약속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걸 알지만 그날은 유독 정말 너무 늦더군요. 저는 연락이 되지 않던 아내 걱정에 잠시 고민하다가 유일하게 연락처를 알았던 아내 친한 친구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나 씨. 늦은 밤에 죄송합니다. 보영이가 오늘 고등학교 동창 친구한테 청첩장 주러 간다고 했는데 혹시 보영이가 오늘 만나기로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미나 씨도 보영이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혹시나 아실까 해서요. 보영이가 여태 연락 없이 안 들어와서. 보영이가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러 간다고 했다고요? 이상하다. 보영이랑 친한 고등학교 친구는 저랑 같이 만나는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한텐 저번에 단체로 모여서 한 번에 청첩장 나눠줬고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제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 제가 아는 아내는 절대 저에게 쓸데없는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혹시 해서 주무시고 있던 장인 장모님, 처제와 처남에게까지 전부 다 전화해봤지만 모두 아내의 행방을 몰랐죠. 그런데 새벽 1시쯤 됐을 때 전화를 받지 않던 아내에게 장문의 문자가 한 통 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문자를 읽어본 전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문자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품은 유서였거든요. 여보, 전화 안 받아서 미안해요. 근데 나 오늘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 오늘뿐 아니라 영원히 당신 곁을 떠나 있을 것 같아요. 여보, 사실 나 오늘 친구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물론 여태껏 진짜 친구들 만나러 나온 적도 있었는데 나 최근 몇 달간 주말에 한 번씩 상사 때문에 불려 나온 거였어요. 우리 회사 실장인데 이 여자 마치 날 자기 노예처럼 부려요. 2년 전에 처음 우리 회사에 왔을 때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봐요. 나 같은 주제도 모르는 건 납작 짓밟아 놔야 한다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기도 서슴지 않았어요. 업무적으로 배제시키고 분위기 조성해서 나 따돌림시키는 것도 모자라 주말에 자기 골프니 술자리 모임이니 죄다 절 불러내서 자기 수발에 들게 시키더라고요. 오늘도 나 실장 골프 모임에서부터 술자리까지 끌려다니면서 엄청난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 했어요. 내가 그걸 왜 꾹 참고 회사 다녔었냐고요? 그 여자가 우리 회사 대표 딸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대표가 이 업계에서 엄청 발도 넓고 유명한 사람이라 딸이 실장의 힘도 엄청났어요.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얼마나 이 악물고 노력했는데 대들고 신고했다가 여기서 잘리기라도 하면 난 다른 업계엔 발도 못 붙였을 거예요. 이미 불만을 품었다가 그렇게 된 사람이 둘이나 있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동안은 당신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티내지 않고 참았는데 오늘 술자리에서 실장 때문에 먹기도 싫은 술도 왕창 먹고 생판 모르는 실장 친구들한테 거지 주제에 비싼 술 얻어먹으니까 좋냐고 조롱까지 당하고 나니까 더는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나 더는 못 견디겠어요. 이제 그만 편한 길을 선택할래요. 술김에 결혼을 앞둔 당신 버리고 기겁하게 도망쳐서 미안해요. 여보, 나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부디 내 원한 좀 제발 풀어줘요. 몇 번이나 문자를 읽어도 내용은 같았습니다. 놀라고 충격적인 마음에 눈물이 줄줄 흘렀죠. 아내는 그동안 실장이란 대표 딸인 여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아내는 그 여자에게 불려나가 당한 심한 모욕을 참지 못하고 괴로움에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거예요. 분노보다 먼저 저를 휘감은 건 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얼른 경찰에 신고부터 했어요. 제 아내 좀 찾아주세요. 저한테 장문의 유서를 남기고 제 전화도 안 받는다고요. 심부름센터 직원들에게까지 전화해 저는 경찰과 별개로 밤새 아내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결국 아내는 경찰에 의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어요. 아내의 시신을 두 눈으로 보는데 죽을 듯한 고통이 뭔지를 알겠더군요. 숨이 쉬어지지가 않아 저는 가슴을 치며 소리도 잘 내지 못한 채 울부짖었죠. 아이고, 보영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든 박서방한테도 말을 했었어야지. 고작 결혼식을 3주 앞두고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이냐. 그렇게 아꼈던 맏딸이 그토록 허무하게 가버렸으니 장인 장모님은 얼마나 원통하셨겠습니까? 장례를 치르는 내내 두 분은 끝없이 눈물만 흘리셨어요. 장모님은 하는 소리밖에 내뱉지 못하시며 바닥을 치고 통곡하셨죠. 아내 장례식엔 회사의 동료로 보이던 사람들도 몇 왔었는데 저는 보이는 사람마다 아내의 회사 동료냐고 물으며 실장이란 그 여자에 대해 물었어요. 내 아내가 그 실장이란 여자한테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다고 유서에 써놨었어요. 당신들 뭐 아는 거 없습니까? 예? 좋은 마음으로 조문은 저희한테 왜 이러세요? 저희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티나게 불편한 듯한 반응을 보이며 먹던 밥을 팽개치고 돌아가 버렸죠. 아내 회사 동료 중엔 제가 유일하게 얼굴을 알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내와 절친했던 최영민이라는 사람이었어. 영민 씨 맞죠? 저번에 보영이 회식 끝나고 제가 데리러 갔을 때 보영이랑 둘이서 3차로 맥주 마시고 있던 분이 바로 영민 씨였잖아요. 한 2년 전이었나? 그죠? 영민 씨, 우리 보영이랑 친했다면서요. 뭐 아는 거 있죠? 예? 제발 그 실장이 뭘 어쨌는지 말 좀 해주세요. 죄송해요.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못 돼서 유감이네요. 하지만 영민 씨마저 저를 외면해버리더군요. 아내의 장례를 마친 후 저는 미친 사람처럼 센터 의뢰도 정부 직원들에게 맡긴 채 아내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아내 회사로 찾아가 그 실장이란 여자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야? 당신이 내 아내를 죽음까지 몰고 간 쓰레기야? 내가 당신을 가만히 둘 줄 알아? 나 당신 고소할 거야. 자기 부모 믿고 겁도 없이 내 아내 그렇게 만든 당신, 내가 바다까지 끌어내버릴 거라고. 내 아내 당장 살려내. 왜 나한테 이래요? 김보영 씨, 평소에도 일 못하기로 소문나서 나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다 싫어했어요. 골프도 술자리도 내가 부른 게 아니라 자기가 잘 보고 싶다고 스스로 따라다닌 걸 어쩌라고요? 내가 억지로 불러냈다는 증거 있어요? 아님, 증인이라도 있어요? 당장 안 나가면 업무방해로 경찰 부를 거예요? 그 실장의 말에 회사의 누구도 반박하지 않고 저를 돕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경찰에 의해 그 회사에서 내동댕이 쳐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대체 얼마나 빽이 대단하길래 저렇게 당당하고 직원들도 모두 모르수인가 싶어 저는 그 여자와 부모에 대해 뒷조사를 했어. 조사 결과 정말로 대표로 앉아있던 그 여자 부친이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긴 하더라고요. 회사도 대기업은 아니지만 인지도 있고 탄탄한 곳이었기에 직원들은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모두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같았죠. 심지어 저는 그 여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했는데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어 쉽지가 않더군요. 아무리 아내 휴대폰 속 문자를 뒤져봐도 그 여자가 아내를 불러내거나 무시한 기록이 없더라고요. 혹시 고소 당할까봐 증거를 안 남기려고
직접 말로만 그런 짓을 해대는 악질들이 있어요. 아마 그 실장이란 사람이 그런 경우인 것 같네요. 아무래도 더 정확한 증거나 증인이 없으면 처벌받게 하긴 힘들 것 같은데요. 제가 선임한 변호사는 제게 저런 좌절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절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내 직장 동료들이 겁을 먹은 거라면 저는 아내 유서에 적혀있던 그 여자에게 불만을 품었다가 그쪽 어깨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됐다던 직원들을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의 뒤를 밟아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냈죠. 둘 중 한다경이란 여자는 취업을 포기했는지 막 개업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배철호라는 남자는 취업 준비를 하며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각각 카페와 고시원을 찾아가 그들을 만나 설득했어요. 분명 피해자인 그들이 절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은 빗나갔죠. 정말 모른다니까요. 이미 퇴사해서 보영 씨랑 연락하고 지낸 적도 없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지금 저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그만 가세요. 김보영 씨가 실장님한테 괴롭힘 당한 거에 대해 증언을 해달라고요? 전 몰라요. 제가 실장님 때문에 그만뒀다고 누가 그래요? 전 그냥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제 발로 나온 거예요. 고시원 복도에서 소란 피우면 안 되니까 좀 가세요. 그들은 자신들은 실장이란 여자에게 아무런 불만이 없고 제 아내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말하더군요. 모두 하나같이 제 아내에게 생긴 일에 모른다고만 하니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그럼 제 아내가 혼자만의 망상으로 그런 선택을 했다는 뜻인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계속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카페 사장이던 다경 씨의 남편과 마주치며 주먹으로 얼굴을 맞기도 했어요. 이 자식이 계속 찾아온다던 그 자식이야? 당신, 내 아내가 싫다고 하는데 왜 자꾸 찾아와? 꺼져. 그쪽도 아내가 있으니까 아시겠네요. 아내를 잃은 사람 기분이 어떨지요? 제발, 제가 많은 거 안 바랄 테니까 다경 씨, 그 여자가 제 아내 어떻게 괴롭혔는지 걱정해서 증언 한마디만 해주세요. 예? 제발 제 아내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진짜? 감히 누구 아내 팔을 잡어? 또 저는 고시원에 살던 철호 씨에게 먹을 걸 잔뜩 싸들고 가 무릎 꿇고 이렇게 부탁하기도 했죠. 당신 또 왔어요? 진짜 고시원 산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만 좀 오라고요. 철호 씨, 제가 철호 씨에 대해 알아보다가 좀 알게 됐는데 지금 자금난이 심하다면서요. 제가 마음 같아선 제 전 재산이라도 바치고 싶은데요. 이게 과한 대가를 받고 증인석에 서게 되면 증언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서요. 이거 진짜 비싼 곳에서만 죄다 사온 것들이거든요. 제가 맨날 이렇게 음식이라도 사다 바치겠습니다. 철호 씨, 그쪽 부모 백으로 실장 자리 갑자기 꿰찬 그 여자 담배 심부름 좀 안 했다가 미운 딸 맡겨서 쫓겨나듯 그만두고 맞잖아요. 지금 그 여자 때문에 전공한 그 업계 취업도 안 돼서 이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발 그런 여자한테 괴롭힘 당해서 스스로 목숨 끊은 제 아내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저는 이 말을 바닥에 대고 엉엉 울면서 빌었습니다. 하지만 철호 씨는 끝내 제가 사다 준 음식을 받지 않았고 제발 받아달라고 실랑이 하던 과정에서 저는 그 음식 전부를 바닥에 얻게 됐어요. 결국 그날 전 그 음식들을 모두 주워 담고 바닥까지 닦고 나서야 울면서 고시원을 나오게 됐죠. 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단호한가 싶고 저는 그 사람들의 뒤를 조금 더 자세히 캐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증거는 잡지 못했지만 그 실장이란 여자가 두 사람에게 저보다 먼저 찾아가 꽤 큰 돈을 줬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 두 사람을 찾아갈 걸 예상하고 선수를 쳤던 거겠죠. 그렇다고 증거도 없는 일로 두 사람을 추궁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만 낼 것 같아 저는 고민 끝에 다른 한 사람을 찾아가 설득하기 시작했죠. 영미 씨, 깜짝이야. 저희 집을 어떻게 하셨어요? 손쉽게 누구든 찾을 수 있는 분이셨죠? 죄송해요. 제가 회사 앞으로 찾아뵈면 영미 씨가 더 곤란해질 것 같아서요. 영미 씨,
제가 다경시랑 철호씨를 찾아가서 매달렸는데요. 두 사람 모두 증언을 해주길 거절하고 있어요. 영미씨, 영미씨는 제 아내랑 친하셨잖아요. 제가 아니라 죽은 제 아내를 위해서라도 제발 좀 도와주세요. 혹시 저 때문에 회사에서 불이익을 보시게 되면 제가 새 일자리 책임지고 구해드릴게요. 약속할게요. 네. 밤마다 제 꿈에 아내가 나와서 울어요. 너무 억울하대요. 조사해보니 영민 씨는 그 여자에게 뒷돈을 받거나 하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감정에 호소하며 영민 씨에게 울고불고 애원했죠. 하지만 영민 씨는 결국 그런 저를 보곤 한숨만 쉬며 집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영민 씨, 영민 씨.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에선 영민 씨도 영민 씨 아내분도 제게 응답을 해주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영민 씨뿐만 아니라 세 사람 모두를 계속해서 찾아갔어요. 그런 제 집념 덕분이었을까요? 드디어 어느 날 영민 씨가 제게 전화해 감격스러운 말을 해주더라고요. 다경씨 카페에서 좀 뵙죠. 제가 졌습니다. 제가 아는 건 다 증언해드릴게요. 까짓거 회사 좀 간두죠 뭐. 그리고 제가 다경씨랑 초로씨한테도 직접 가서 한 번 더 설득했어요. 두 사람도 상재씨를 도와주겠다고 하네요.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게도 영민씨는 나머지 두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데 제게 힘을 보태준 겁니다. 그렇게 나간 자리에서 제게 마음을 열어준 세 사람의 말은 놀랍고 경악스럽기 짝이 없었어요. 세 사람은 제게 아내가 그 여자에게 어떤 괴롭힘을 당했는지 보다 생생히 말해주더군요. 아내의 유서로 그 내용을 추측만 했던 전 가슴 찢어지는 진실에 눈물을 흘려야 했죠. 사실 저도 철호 씨도 그동안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상재 씨가 너무 애처롭게 애원하시니까 앞에선 거절했어도 자꾸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 와중에 영민 씨가 우리 찾아오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같은 회사를 다녔던 회사원으로서 정당한 월급은 받아도 양심은 팔지 말자고요. 우리가 지금 입을 다물면 나중엔 제2의 보영 씨가 나올 거라는 말이 결국 저희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동안 계속 거절해서 죄송했어요, 상재 씨. 저희 실장님한테 입막음 비용으로 돈 받았었어요. 근데 그냥 그거 같이 찾아가서 돌려줬어요. 이젠 더는 비겁하게 굴지 않고 상재 씨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제게 돈을 받았다 돌려준 사실을 털어놓으며 다경 씨와 철호 씨는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실장이 처음 회사에 왔을 때부터 제 아내를 좋아하지 않았었다고 말했어요. 건방지고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요. 그 실장님 오자마자 직원들한테 자기 담배 심부름에 애인 줄 선물 사오기에 보고서 대신 작성까지 갑질이랑 갑질은 다 부렸어요. 그래도 대표 딸이라 다들 아무 말도 못했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고 처음 들고 일어났던 사람이 바로 보영 씨였어요. 그들은 보영 씨 없을 때만 다른 직원들한테 갑질하고 다른 땐 항상 보영 씨만 괴롭히더라고요. 철호 씨는 계약직이라 아시는 대로 보영 씨가 자리에 없을 때 두 번이나 담배 심부름 거절해서 재계약이 무산된 거고 저는 실장님이 아이디어 낸 프로젝트에 대해 지적했다가 공장으로 자천당하고 철호 씨처럼 거의 타이로 그만두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들은 그 실장 아빠인 대표가 어깨에서 절 발 못 붙이게 하려고 손을 썼는지 통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다경 씨도 취업 안 돼서 결국 그쪽 일 접고 카페를 창업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랑 다르게 고영 씨는 잘리지도 않더라고요. 고영 씨가 워낙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철호 씨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잘리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사람들 앞에서 욕설하고 장애 가진 부모 아래서 네가 뭘 배웠겠냐면서 손가락으로 머리 툭툭 치고 보영 씨랑 어울리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대놓고 엄폴나서 아무도 보영 씨 위로해주지도 못했어요. 다시 이쪽 어깨 취업 못하고 있는 다경 씨랑 철호 씨 소식을 알았으니까요. 보영 씨 실장한테 뭐라고 불렸는지 아세요? 하두기예요. 부르면 달려오고 지질하면 지질하면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불러대더라고요. 그 여잔 보영 씨 약점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몸이 불편한 부모한테 계속 돈을 보내던 것도 나중에 결혼 앞두고 대출을 받아서 돈을 모아야 한다는 것도요.
그래서 부모원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거지면 거지답게 납작기라고 이 좋은 일자리 놓치고 싶지 않으면 주제 파악하라면서 엄청난 모욕을 일삼더라고요. 물론 고영 씨가 처음엔 그 여자 겁박 때문에 참았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계속 당하다 보면 한없이 주눅 들고 결국엔 자기도 모르게 꼼짝도 못하게 되잖아요. 고영 씨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친했던 제가 어떻게 해서든 그걸 말렸어야 했는데 저도 책임져야 할 처자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 보영 씨를 돕긴커녕 모른 척했네요. 상재 씨 도움 요청까지도 거절하고요. 영민 씨는 제게 사과하며 자신도 양심 있는 사람이다 보니 더는 밥그릇 문제로 절 외면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세 사람은 그 여자가 제 아내를 툭 하면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불러내 쇼핑 진군시키고 패드를 두고 굳이 아내에게 골프 가방을 들게 한 것, 술자리에서 억지로 노래시키고 조롱한 것, 평일 회식 자리에서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끝까지 서서 술을 마시게 한 것 등등 엄청난 폭로를 이어가더군요. 그런 처참한 말을 듣는데 어떻게 눈물을 멈출 수가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철호 씨보다 늦게 퇴사하게 됐던 다경신 실장이 제 아내 머리에 물을 붓는 사진, 아내 보고서를 찍고 아내 어깨를 주먹으로 퍽퍽 때리던 사진 등을 건네주더군요. 너무 심하다 싶어서 혹시 고영씨 도울 일이 있을까 해서 찍어놨던 거예요. 고영씨 주말에 불러내서 뭘 했는지 신나게 친구랑 통화하던 거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도 있어요. 저도 그 여자가 고영씨한테 욕설하는 동영상, 회사랑 회식 자리에서 괴롭히는 동영상 같은 거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쭉 회사에 있었던 저한테 증거가 제일 많을 거예요. 고영씨한테 도움되고 싶어서 찍어놓긴 했는데 막상 보영씨 그렇게 되고 상재씨에게 전부 털어놓으려니 비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입이 안 떨어졌어요. 상재씨, 다시 한번 고영씨를 여태껏 외면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다경씨와 영민씨가 건네준 사진, 음성 파일, 동영상을 확인하며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 앞에서와 달리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만 있던 아내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아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마냥 행복하기만 했던 제 자신이 끔찍하게 미워졌죠. 그렇게 세 사람은 결국 법원에서 제 편에 서서 증인이 되어주었습니다. 영민 씨는 어차피 그쪽 어깨일 자체가 질렸었다며 제게 웃어 보이곤 정말 회사를 그만두기까지 했죠. 저는 그들이 건네준 자료들을 전부 다 증거로 제출했고 법정한 모든 사람들은 끔찍한 그 여자의 행동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 그렇게 아내를 억울하게 보낸 뒤 저는 2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드디어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돈 오고 빼갔으면 납작기기라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버러지들이 지들이 잘나게 태어날 것이지 왜 엄한 나한테 난리냐고. 버러지? 넌 버러지 축에도 못 끼는 인간이야, 이 쓰레기야. 어디 감옥에 처박혀서 개고생 한번 해봐. 내가 내 아내 그렇게 만든 너 평생 시궁창에 처박히라고 기도할 거야. 그 여잔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끌려나가며 그 여잔 저딴 만 원을 내뱉었는데 저는 그런 그 여자에게 저렇게 소리치며 지옥 불구덩이에 나 처박히라는 악담을 덧붙였죠. 죄송합니다, 상재씨.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제 딸이 일으킨 무리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끝내 모르쇠로 일관하던 그 회사 대표는 그 뒤 제가 회사를 찾아가자 그제서야 제게 그리고 회사 직원들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그게 진심이었겠습니까? 저는 사과는 받았으니 한 가지 더 확실히 약속하라며 회사 직원들이 다 보는 곳에서 소리쳤어요. 두 번 다시 다른 직원들과 제 아내에게 일어난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당신 딸 출소해도 절대 여기로 복직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당신인지 당신 딸인지가 손서서 이 업계에서 쫓아낸 직원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 말고 또 있다면 그딴 짓거리도 당장 멈추시고요. 저 뭐든 알고자 하면 다 알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앞으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당신 감시할 테니까 나한테 약속하고 딴소리 할 생각 추호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 큰 자식 교육 앞으로 똑바로 좀 시키세요.
회사 대표는 똥 씹은 표정을 지으며 제게 알겠다고 약속하더군요. 그 뒤 놀랍게도 이미 카페 업계로 진로를 전향한 다경 씨와 달리 철호 씨는 드디어 같은 업계에, 그것도 정직원으로 취업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게 다 상재 씨 덕분이에요. 아, 이제 얼른 돈 모아서 이 고시원 생활도 끝낼 거예요. 저는 그런 철호 씨에게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전 해외에 있던 동생과 처가 식구들에게도 이 기쁜 승소 소식을 전했어요. 저는 처가 댁에 직접 찾아가 모두 모여있던 식구들에게 제가 어떻게 승소했는지에 대해 말해주었죠. 장모님, 비록 제가 보영이를 지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보영이 억울함은 이렇게나마 풀어줄 수 있었어요. 이제 보영이 하늘에서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전 그동안 틈틈이 배운 수화로 직접 장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장모님을 따뜻하게 쳐다보며 수화로 말하던 아내를 떠올리면서요. 장모님은 그런 저를 보며 수화로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저는 오랜만에 아내가 있는 앞골 땅으로 혼자 향했습니다. 유골함 옆엔 아내와 제가 미리 찍었던 웨딩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아내는 행복해하는 제 옆에서 활짝 웃고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쓸어내리며 흐느낌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사진 찍을 때 이미 당신은 그 악마에게 못된 짓을 당하고 있었겠네? 왜 나한테 진즉 말을 안 했어? 이 웃음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숨겨져 있었던 거야. 진작 지켜주지 못해서, 당신 힘듦을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여보. 이제 다 끝났는데 난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 남은 건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괴로움뿐이야. 보고 싶어 여보.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며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자신의 뒤를 따라 나쁜 선택을 한다면 분명 아내는 죄책감과 더욱 큰 슬픔을 느낄 테니까요. 저는 큰돈과 직장을 포기하고 저를 도와준 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며 은혜를 갚고 싶어 했는데 다경 씨와 철호 씨는 단호히 거절을 하더군요. 전 결과적으로 상대 씨 덕분에 이렇게 질취업까지 했는데요. 괜찮습니다. 저도 괜찮아요. 오히려 비겁자가 될 뻔했던 저를 다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걸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보답을 받을 입장도 못 되잖아요. 피해자인 부용실 외면하고 앞으로도 외면하려고 했던 방관자들인데요. 하지만 그런 두 사람과 달리 당당하게 보상을 해달라고 한 사람은 바로 영민 씨였습니다. 다른 건 됐고요. 저 책임지고 일자를 구해주신다고 한 거예요. 저 상재시 심부름센터에 채용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컴퓨터 프로그램은 뭐든지 잘 다루는데 왜 쓸모 있지 않을까요? 영민 씨는 누군가가 손을 쓴다고 직원 한 사람을 어깨에서 매장시키듯 해버리던 그 업계에 진심으로 질렸다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소송에서 승소한 후 2년여가 흐른 지금 영민 씨는 정말로 저희 센터의 유능한 직원이 되어 일하고 있어요. 저희 일이 마냥 몸으로만 때우는 것 같아도 생각보다 이것저것 기술이 많이 필요한 일이라 영민 씨는 안성맞춤인 인재였거든요. 장모님, 장인어른, 저 왔습니다. 처제랑 처남은 아직 안 왔네요. 장인어른, 처제 요즘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대요. 그런가 보아. 그건 그렇고 박서방, 자네 언제까지 결혼식도 못 올려본 우리 딸한테 매여서 우리까지 챙기고 살 건가? 우린 괜찮으니까 이젠 보영이 있고 자네 새 삶을 살아. 하늘에서 보영이도 그걸 바랄 거야. 에이, 무슨 서운한 말씀이세요. 한 번 사이는 영원한 사이죠. 게다가 동생은 해외에 있고 부모님도 없는 저한테 두 분은 부모님이나 마찬가지 아니세요? 그런 말씀하시면 저 서운합니다. 저는 여전히 처가 식구들과 막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인 장모님은 말씀으로 또 수화로 제게 이제 제 새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며 거절하곤 해요. 아무리 짧은 결혼 생활을 했다지만 제게 아내는 전에도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고영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서요. 아내는 아무리 시간이 흐른다고 해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로 제 안에 남아있을 테니까요. 저는 가끔씩 영민 씨와 일이 끝난 후 소주를 마시며 아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도 아내 이야기를 가끔 하고 싶거든요. 하지만 막상 그런 자리를 갖고 집에 들어가면 전 언제 괜찮아졌었냐는 듯 와르르 무너지곤 하죠. 저는 아직도 아내와 짧게 살던 그 신혼집에 살고 있는데 그런 날이면 유독 집에 있는 아내의 흔적이 강하게 느껴지곤 하니까요. 이토록 가끔은 아직도 눈물 범벅인 삶을 살고 있지만 저는 가슴에 묻어둔 아내를 평생 잊지 않고 그리워하며 살 생각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아내의 남편으로서 아내를 추억하고 아내 대신 처가 식구들을 챙기며 살 거예요. 또한 제 아버지와 아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적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억울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저희 센터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돈이 있든 없든 제가 그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은 뭐든 물심양면 도우면서 말이죠. 가끔 아내 사진을 보며 묻곤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강한 사람이 수육 기운을 못 이기고 그런 선택을 했어. 그때 내 생각도 딱 한 번만 해주지. 당신 없이는 안 되는 내 생각 말이야. 하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아내를 원망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까지 눈치 한번 채지 못한 제 자신이 미울 뿐이죠. 저는 아내에게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정작 그런 아내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스스로에 대한 원망에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네요. 긴 싸움을 하며 저는 세상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비극이 아직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렵고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부디 한 사람, 아니 그 사람 가족의 인생까지 구해주는 일이다 생각하시고 조금 더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건네달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분하고 억울한 일이 판을 치는 무서운 세상에서 그렇게나마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오간다면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어줍지 않은 권력과 힘을 믿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가해자들에겐 언젠가 자신이 한 짓과 똑같은, 아니 그 배의 형벌을 돌려받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왔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아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들께 가슴 깊은